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서 이 홀에는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좌장 이렇게 최소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코까지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극지 이슈 리포트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 세미나 주제를 맡게 된 사회를 맡게 된 극지연구소 서영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을 작년 9월부터 제가 사무국이 극지연구소 안에 있는데 제가 사무국 책임자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연구소가 지금 34개 회원 기관에 사무국 역할을 총괄하면서 네트워크 연합체 서로 이렇게 융복합 자연과학 정책 산업 요 세 개가 융복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작년부터 북극 이슈 리포트라고 해서 해수부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4개 회원기관이 각각의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주제를 발굴해내고, 올해는 그래서 극지 이슈 리포트라고 조금 남극까지도 확장을 한 극지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극지 이슈 리포트를 8가지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극지와 정세, 극지와 환경, 극지와 환경, 자원, 극지와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주제의 상응하는 8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고, 그 중에서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보셨듯이 밖에서 보셨듯이 4개의 인포그래픽과 2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저건 최종본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편집위원회 우리 정책분과 산업분과 과학분과장님이 추천해 주신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고, 저게 지금 올해 말까지라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자료집에 일단 나온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회사는 원래는 소장님께서, 극지연구 소장님이시자 북극연구 컨소시엄 신임 의장님이신데, 강성호 소장님께서 원래 이 자리에 오셔서 개회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부득불 서울에서 VIP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그걸 좀 지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행사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소장님이 대행으로 이렇게 요걸 갖다가 개회사를 또 진행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언론사와 급하게 인터뷰가 잡혀서 부득불 요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보시면 6시 50분까지 거기 성과 발표와 개회사가 돼 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하고 1세션, 2세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6시 반부터 8시까지 저희가 이 행사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4개 주제, 요 8가지 주제 중에서 요 4개 주제가 오늘 발표가 되고, 그거에 따른 상응하는 4분의 토론자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은 이따가 우리 극지기술연구회 회장님이신 최경식 회장님이 오늘 좌장으로 모셨습니다. 이 부위원장님이신데요. 그래서 토론자분들은 그때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오늘 4개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10분씩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위주로, 핵심 위주로 좀 발표를 해주시면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10분이지만 저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누르는 버튼이 3초에서 4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르는 타임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3초에서 4초의 시간 갭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넘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극지 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 위협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강호정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건설환경공학과의 강호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생물을 통해 본 극지와 우리라는 제목 하에 극지 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 위협과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순서는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과 이것이 영구 동토층의 미생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선행 연구들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대응 방향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구 동토층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1500 페타그램 정도의 이 유기탄소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워낙 춥기 때문에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텐데, 대략 매년 인간들이 산업활동으로 내놓는 탄소 양의 한 10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썩지 않고 쌓여 있는데, 문제는 북극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음 면적이 또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유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생태계에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요. 또 동시에 얼어있던 땅이 녹아서 함몰되면서 서모카스트라고 부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함몰된 그런 지형들이 생성이 됩니다. 또 생물학자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북극 지방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슈럽이라고 부르는 관목지대가 점점 증가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의 CO2와 메탄이 나오고 더 기후변화 속도를 증대시킬 것이다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요. 또 이것이 식생변화나 토양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다시 안 좋은 방향으로 대목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주요한 발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의 증가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오른쪽에 그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모기 같은 것으로 인해서 매개되는 말라리아 같은 질병, 그 다음에 콜레라처럼 수인성 질병들, 그 다음에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같은 공기를 매개로 한 질병, 또 음식을 통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 같은 것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연구들은 이제 많이 수행이 됐는데, 특히 이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나 에볼라나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 독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코비드의 문제도 결국 지금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인수 공통 감염병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뒤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술록들이 떼죽음을 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이 사진은 다른 이유로 술록들이 죽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사진들이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베리아에서 술록들의 떼죽음이 보고됐고, 그 이유가 인간들에게서는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탄저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되게 좀 선정적인 보도들을 많이 했는데요. 숨어있던 질병이 살아난다, 좀비 탄저병이 일어나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코비드가 되게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음 팬데믹은 북극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큰 우려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 또 일부는 그냥 현재로서는 우려에 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국제에서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영구 동토층 밑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고대 생물들의 사체가 발견되는 곳에서 이런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이 발견이 됐거나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바이러스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이언트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러스는 원래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생물체인데 아주 특이하게도 유전체 양이나 그 크기 자체가 세균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바이러스들이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몇 종류가 북극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특히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끈 그 북극의 연구 중에 하나는 그 베리올라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지금은 우리들한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천연두를 일으키는 그런 질병균입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오래전에 사망해서 땅속에 묻혀서 썩지 않고 쌓여있던 사체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녹아서 외부로 노출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런 잘 보존된 사체들이 아주 오래된 사체들이 나오는데 이 사체 안에서 활성이 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이 천연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일부를 가진 것들이 보고가 돼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 문제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10여 년 전에 보고된 내용인데 이 마모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묻혀 있는 층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 세균은 사람들이 최근에 새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연계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고 이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본 결과 유전적 근연성이 현대에 있는 그 항생제 내성 세균과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문제는 북극이 녹으면서 이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의 노력이나 대응이 필요할 것인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영구 동토층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적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후변화에 의해서 식생이나 미생물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널리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수학적으로 잘 모사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링의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들로 축적된 정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아크틱 카운슬 북극 이사회의 업저버 국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실무 그룹들이 여러 종류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전에 진행됐던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신종 감염병 황국지 국제 감시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국제 협력 연구 활동 또 조사나 이런 종류의 활동, 국제적인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인수공통 감염증 같은 데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사람의 보건이나 사람의 의료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안정적인 유지 또 거기에 존재하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 그와 더불어서 인간의 보건에 대한 위해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검토하는 원 헬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북극의 기후변화와 토양 내의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또 이들의 활동을 고려한 연구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다루기 위한 기초 연구소들 특히 지금 코비드 때문에 새로운 감염병 연구소들이나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들이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북극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북극의 바이러스도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관련해서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 학자인데 저도 그 이공계 그 프로젝트 안에 저도 들어가 가지고 같이 결국은 이렇게 인간의 영향이라든가 인간의 대응이 필요하니까 저도 융복합으로 들어가서 같이 올해 참여연구원으로 해서 저 연구를 같이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지와 생명자원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해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원응용실의 백경화 실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백경화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극지 연구 북극 컨소시엄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극지와 생명자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 극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뭐 빙점 이하 온도, 되게 추운 굉장히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물체가 존재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는 있지만은 다양한 그 연구를 통해서 혹은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되어지고 실제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극지연구소에서 많은 자원들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극지에서 저런 생물들이 그러면 어떻게 진화했고 거기에 적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괜찮은 물질들을 찾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집중해 오셨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생물부터 큰 생물까지 해서 다양한 그런 효소라든가 혹은 뭐 어떤 물질들을 찾아오셨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온 효소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지에 있는 가장 그 첫 번째가 저온에 적응할 수 있는 기작이었고요. 그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효소로부터 저온성 어떤 효소 디터전트라든가 아니면 식품이라든가 뭐 또 그 다양한 산업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전 세계 가장 큰 회사인 노보자인 같은 경우에는 극지에서 나온 생물로부터 칼비라고 하는 효소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상업화하고 있고, 또 유니베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효소 같은 것들을 또 개발도 해서 상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저온성 그 효소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느냐? 당연히 온도가 낮은 생물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요. 또한 그 비율을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박테리아에서 연구가 조금 더 쉽고 어떤 확보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박테리아가 가장 많이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장 많은 결과를 얻었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그런 저온성 효소의 대부분은 가수분해 효소에 연구가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어 왔습니다. 이런 예시로다가 저온 활성 효소를 보면 앞에서 이렇게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해수라든가 아니면은 생물에 붙어 있는 공생이라든가 혹은 흙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저런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유류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효소를 얻고 그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극지에 있는 대표적인 저온성 효소라고 하면 아무래도 결빙 방지 단백질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얼음 결정을
형성하는 것을 막아주는 또 극지연구소의 대표적인 성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양한 생물로부터 뽑아내는 그런 연구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산업에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그 마켓조차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TVN에서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나를 녹여주라고 해서 그 어떤 이제 30년 전에 얼렸던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서 30도 이상으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게끔 다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냉동인간 해동 프로젝트로 해서 이런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굉장히 먼 미래고 허무맹랑한 얘기일까? 지금 그 결빙방지 단백질이 이렇게 그 마켓이 커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이건 과연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인간을 냉동해서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러시아의 이 크라이오닉스라고 하는 데서는 한국인 80대 여성분도 이쪽에 그 신청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 동면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조차도 이렇게 그 냉동인간 다시 부활하는 거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극지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 이 극지로부터 다양한 유용 물질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으로부터 뭐 공생 미생물 아니면은 뭐 그 해면 동물, 어류, 다양한 종류의 생물로부터 다양한 유용 물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활발히 하고 계신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형 동물, 박테리아, 뭐 아니면은 스펀지, 이런 모든 동물 그 생물로부터 항세균이라든가 항암이라든가, 아까 강호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항바이러스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 유용 물질을 극지에서 찾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건 뭐 극지와 100% 연관된 건 아니지만 FDA에서 이런 바이오 물질 유래로부터 현재 승인이 되어서 시판되고 있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극지연구소 성과를 보니까 2012년부터 뭐 라말린 혹은 이제 그 온도에 그 냉해에 강한 그런 그 벼도 개발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균으로부터는 혈액 동결 보존제도 개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바릭산이라고 해서 제2형 단백질 치료 물질까지도 그렇게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이렇게 그냥 무작정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무작정 밖에서 물질을 갖고 오거나 자원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상대국으로부터 자원을 얻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유전 자원이라든가 여기까지도 저희가 이권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고 저희가 거기에 비준을 함으로 인해서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국내 그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그런 원료 물질을 저희가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이걸 판매하는 그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 타격이 큰데요. 의약품이라든가 건강기능 개선 식품 등에서 주로 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저희가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나고야 의정서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극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BBNJ 같은 경우에는 영해 200캐리 이외의 지역에서 얻는 자원들을 그때는 거긴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극 같은 경우에 특히나 남극과 다르게
대부분 얼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그 싸움이 굉장히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녹다 보면은 여기에 매장되어져 있는 각종 그 천연 자원부터 시작해서 생물 자원까지도 그 싸움이 크게 벌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각국의 그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양이라든가 극지, 심해 이런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유전 자원들로부터 상품을 개발하고자 이미 특허들을 많이 걸어놨고요. 특히 독일의 그 바스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양 유전 자원의 한 47%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극지가 중요하고 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메카로 보고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라온 한 데만 극지를 남극에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북극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콜드 러쉬라고 해서 북극을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할 때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적게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나 이제 북극에서 아까 강호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우리나라가 국내 항생제 오남용 실태가 전 세계 OECD 가입국 중에 3위입니다. 더 이상 70년대 이후로는 새로운 항생제가 발견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인수공통 감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런데 치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극지에서 신규 물질로부터 신규 자원으로부터 신규 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또한 굉장히 저희가 부국으로 가는 자원 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금 현재 국지에서도 이런 식의 전략을 짜고 계시겠지만 각종 자원의 라이브러리를 만드시고 이걸로부터 각 성분들을 분석을 하신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셔서 이거를부터 얻는 심지어는 생물적인 데이터들도 전부 다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셔서 빅데이터처럼 구축을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화학 데이터들과 이런 생물학적인 데이터들 그다음에 배양학적인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으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극지에서 신규 물질들을 바이오 물질들을 찾으시는데 용이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 극지연구소와 함께 극지 생물로부터 새로운 항생제 개발 나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 지금 참여 기관들이 극지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물질을 찾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저희가 한 빠른 시간 내에 신규 물질을 개발했다는 뉴스를 통해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경화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두 발표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챌린지 앤 오퍼튜니티, 위협과 기회 두 가지 우리 강호정 교수님과 백경화 실장님의 발표를 통해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세션 2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친환경 선박 기술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북극 항로라는 주제로 한국성급 그린십 센터의 천강호 센터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시간은 10분이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 자료가 많아서 조금 강조로 10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이 첫 페이지로 나왔는데요. 선박 위치 정보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제 선박을 다루는 기관에 있다 보니까 선박의 위치 정보 데이터인데, 여기 말라카 해역 지역이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지나가고 있는 하얀 점들이 보이죠. 다음 그림 보면 말라카 해역에 1년 동안 쳤던 평균 천둥 번개 횟수를 나타내는 컨터인데요. 선박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천둥 번개가 많이 친다. 그러면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밑에 보시면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하고 천둥 번개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결과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선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결과인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친환경 선박 관련된 이슈하고 조선의 신기술과 그리고 친환경 선박 로드맵, 북극 항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환경 규제 관련된 건데요. 연도별로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표적으로 낙스, 삭스, CO2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연도별로 중요했던 규제들을 좀 펼쳐놓은 자료고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CO2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분야도 자동차 수준의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금 CO2 규제를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카 지역이라고 해서 일부 항해 지역에는 또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연안 지역에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결과도 나온 적이 있고요. 단적으로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은 컨테이너선 한 척이 트럭 50만 대분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이런 결과들이 있었죠. 이런 숫자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죠.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 고민을 지난 몇 년간 좀 해봤는데요. 이게 북극 지역하고 연결해서 고민을 좀 했던 거라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립니다. 최근에 그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북극 지역으로 날아갈 수 있고, 또 북극 지역의 눈 위에 떨어져서 북극 지역의 해빙을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극 지역에 가는 선박은 미세먼지를 아예 배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이거를 유엔 산하 국제 해사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랑 좀 비교해 보면 자동차 쪽에서도 다양한 어떤 규제와 그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 왔고, 선박 분야도 자동차와 비슷하게 규제가 도입이 되고 또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궤적은 같은데 기술의 도입 시기가 예전에는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났어요. 자동차 분야에 도입된 기술이 선박 분야로 도입될 때까지는 한 20년 정도의 갭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5년 정도의 갭으로 줄어들어서 친환경을 대응하는 친환경 기술이 굉장히 선박 분야에 빨리 도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료의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 주유소에 가보면 무연 휘발유라고 써 있는 이제 그 가솔린을 주유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미 탈황을 했지만 선박 분야는 그동안 탈황을 세게는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선박에 들어가 있는 황산화 물질을 굉장히 규제를 세게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LNG 추진 선박을 하던 아주 저유황유를 쓰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탑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돈, 경제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직도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선박 분야도 한 척의 선박이 2천억씩 하기 때문에 그 선박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최근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 계획이라고 불려지는 선박의 친환경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큰 틀에서 보시면
LNG 추진 선박을 선박에 적용하거나 대체 연료, 바이오퓨얼이라든가 메탄올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연료들을 선박에 투입을 하거나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CO2가 아예 배출되지 않는 연료들을 선박에 투입하는 옵션들을 다 제시를 했고, 앞으로 10여 년간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차근차근 대응해 왔다면, 선박 분야는 앞으로 10년 동안 자동차에서 했었던 것들을 다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른 선박 시스템 변화인데 이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스킵하고요. 다만 앞으로도 자동차처럼 뭐 연료전지 같은 시스템이 선박에 탑재될 수 있고, 요 그림은 기존의 선박에 대비해서 다양한 새로운 친환경 선박이 도입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친환경 이슈가 북극 항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저도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북극에는 자원이 있고 또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선박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항로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을 내재는 하고 있지만, 선박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질들, 그게 CO2든 또 미세먼지든 또 유류 오염 물질이든 생물과 같은 뭐 미세 생물들이 선박을 통해서 북극 지역에 뿌려지든 또 미세먼지 문제든 다양한 어떤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 연료들을 도입을 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연료들은 수소라든가 암모니아, 이러한 LNG 이러한 연료들을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좀 지나가고요. 선박 분야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선박을 크게 짓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화물량을 많이 늘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 쪽으로 갔는데,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이슈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는 스마트 선박, 무인 선박 등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특히 북극 항로를 이용하거나 북극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이슈가 따라오지 못하면 선박을 북극 지역에 투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져야 될 기술들을 전부 다 나열한 결과이고요. 저희 한국선국과 함께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북극 지역에도 깨끗한 선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청강호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네, 극지 이슈 리포트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재현하거나 정책화하거나 이런 이슈를 제기해서 큰 사업을 만들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에 계시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이슈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일반인 분들도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높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어왔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러한 주제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국제 유가와 북극 에너지 개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협력연구팀의 이성규 선임 연구위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시대라 그런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참 처음이고 좀 생소한데, 이게 빨리 이런 게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국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고, 저탄소 사회로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2050년, 60년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다 선언을 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그런 가운데서 각국이 목표치로 설정한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약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천연가스가 브릿지 연료로서 역할을 할 거고 그 천연가스에 상당한 많은 그 개발돼야 될 부분이 북극 자원에서 북극 지역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 그 중에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그 가스 자원의 부존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좀 더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로 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40년까지 그 전 세계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변할지를 전망을 했는데 2040년까지는 아직까지 물론 선진국은 신재생 에너지 역할이 많이 비중이 커지겠지만 개도국 아시아내에 있는 개도국이라든지 중국, 인도 이런 대부분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들에서는 석유가스의 비중이 그래도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중국하고 인도가 상당히 커다란 향후에 가스 증가가 있을 거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의 상당 비중을 그럼 어디서 갖고 올 건가? 지금 보시면 러시아가 그나마 상당한 여러 석유가스 생산국들 중에 러시아가 가장 큰 비중 포지션을 물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하고 왼쪽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러시아의 그 석유 부존량에서 오른쪽에 있는 한 60% 정도가 한 50% 정도가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생산 중인 거라면 왼쪽에 있는 한 50% 정도가 아직 미개발 상태로 있는 그 부존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과 보기에 상당히 그 파이가 큰 걸 볼 수가 있죠. 이 미개발된 부분에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북극 지역, 북극의 육상 지역과 해상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석유 가스의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 2위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에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큽니다. 정부 재정 그리고 경제 성장 이런 부분에서 거의 60% 이상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유가 상황이 이루어진다거나 석유가스의 생산이 좀 정체된다거나 수출이 좀 더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곧바로 러시아 경제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이 가장 큰 정책 목표이자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북극권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북극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클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대부분의 생산 매장지들이 서시베리아 내륙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1940년대, 5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니까 한 거의 40년, 50년 가까이 된 것들이라 최근 들어서 노후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됐고 그래서 안정적인 석유 생산을 위해서
신규 매장지로 북극권으로 계속 그 기존 그 생산 매장 지역이 이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북극권의 석유가스 개발은 야말반도하고 기단반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극권의 약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석유가스는 이쪽 바렌츠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제일 먼저 수출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동쪽 지역, 북극 항로의 동쪽 지역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이 중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이쪽에 나온 자원을 계속 유럽과 동북아 지역, 아태 지역으로 다 공급하겠다는 어떤 계획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LNG 사업인데, 지금 이 중에 한 5개 정도의 사업들이 지금 개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2개의 사업은 이미 투자가 확정이 돼서 개발 배진 생산되고 있고, 나머지 3개가 향후에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석유도 이쪽 동부 지역, 중부 지역에, 북극권의 중부 지역에 지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육사인데, 여기는 기존의 송유관망을 통해서 유럽과 중국으로 지금 대부분 수출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자원들이 한국이나 아태 지역으로 수출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물량이 적고, 또한 수송거리가 너무 길어서 대부분은 중국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생산된 게 대부분 중국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유럽도 기존 수송망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밑에 표에 보듯이 이쪽 카타르나 오만 같이 중동에서 가스를 한 40% 이상 수입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은 아직 한 15% 정도의 비중인데, 이게 이들 아세안 지역의 가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쪽에 나온 가스들은 아마 다 아세안 지역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급원을 확보해야 될 좀 필요성이 느끼게 되겠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북극권에 있는 LNG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은 이건 셰일가스 수입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한국은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규로 확보해야 될 물량이 많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기존 계약 기간이 다 만료되는 시점이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그 기간을 통해서 지금부터 한 2, 3년 후에는 신규로 2025년과 30년에 공급돼야 될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갖고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러시아 동부 지역, 동시베리아 극동 지역,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북극권의 중부 지역에 있는 LNG 물량이 아직까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존에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물량은 벌써 다 중국이나 유럽 지역으로 다 계약이 다 체결돼서 한국이 갖고 올 수 있는 시점은 한 2030년 정도가 돼야지 잉여 물량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듯이 저희가 2030년에 신규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도 2030년 정도면
추가로 나오는 잉여 물량이 좀 많아지게 되니까 이 시점에 맞춘 도입 계약 체결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하고 약재가 있는데 뭐 이건 아까 다 앞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약간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LNG 도입 계약 시점이 아까 얘기한 그 2025년 30년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 거를 기점으로 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러시아가 한국에 요구하던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의 어떤 기술 협력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자원 도입과 양국 간의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의 협력이 같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중국도 비슷하게 우리와 같은 전략을 펴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한러 간의 협력은 향후에 좀 더 중국과 일본 3국이 경쟁 체제로 갈 것 같고 그 가운데서 한국이 좀 더 전략적으로 선제적인 어떠한 조치가 러시아와의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규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북극연구 컨소시엄 그 세미나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정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경식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최경식입니다. 저는 대한조선학회 산하에 있는 극지기술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회장으로서 우리 코아크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네 분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발표된 요 주제들이 이 코아크에서 준비했던 그 극지 이슈 리포트 주제 중에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예년에 했던 그런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재미있고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내년에 또 다른 분야를 또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발표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네 분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물론 그 네 가지 주제에 딱 맞춰 갖고서는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셔도 좋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고요. 먼저 극지연구소 생명과학연구본부의 선임연구원이신 이영미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극지연구소 저온 신소재 연구팀의 이준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빙해공학연구실장으로 계신 장진호 박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연구소의 그 사정으로 출장을 금지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가스공사 자원기술연구센터장이신 신창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 방향은 일단 토론으로 나와주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내외에 발표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네 분에 대한 발표가 있으시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으신 위원이시나 아니면은 또 다른 분야에 오늘 참석해 발표해 주신 위원께서
답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고 또 이어가지고 또 보충 토론이 될 수 있으면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뭐 네 분밖에 안 계시니까 소개해드린 대로 순서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미 학생님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 이영미라고 하고요. 오늘 강호준 교수님 발표에서 강호준 교수님께서 기후변화와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구동토층에서 벌어질 현상들 그리고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부터 우리나라가 대응할 방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처럼 사실은 북극발 바이오 위협의 가능성은 이미 이제 기존에 몇 년 전에 나왔던 논문들에서 보듯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간과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코로나19와 함께 이 위협에 대해서 전 지구 인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제 머무르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실상 저희가 단순히 그 북극 옵저버 국가로서의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이런 극지발 바이오 위협이 전 지구적인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저희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어떤 인류 공동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바이러스의 어떤 기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만 연구하는 사람, 그 기작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어떤 미생물의 어떤 생태적인 기능과 구조의 변화들을 복합적으로 인지하고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결과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상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천연두 같은 경우에도 그 박멸을 인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박멸이 선언되기까지 실제로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이제 제2, 제3의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이 극지의 환경 변화로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느릴지라도 어떤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내외적은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원 헬스 개념 하에서 다학제적이면서도 국내외적인 어떤 협력과 강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 연구자 수준이 아니고 연구소 수준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번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떤 국립 바이러스 연구소의 어떤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만 연구하는 어떤 연구가 아니라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어떤 생태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연구소가 설립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토론해 주시죠. 네, 극지연구소 이준혁입니다. 제가 네 분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발표 자료 중에 제가 퓨처, 미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연사분들이 이 미래 예측 그리고 미래 자원, 미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해양생물자원관에서 발표를 해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극지 생물자원을 이용해서 그 유용물질 탐색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극지 생물자원이 그 채취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거를 계속 보관하고 그렇게 자원화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게 유용물질 양이 작아서 한번 이렇게 스크리닝으로는 그냥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미래에는 또 새로운 스크리닝 기술이 또 나오면은 우리가 놓친 자원에서도 유용 물질이 숨어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물 자원관 같은 그런 기관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이거를 다시 리비지트해서 다시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중에 그 AI 기반 유용 물질 탐색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나라가 사실 BT도 강국이지만 IT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호정 박사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까지 북극 동토층의 생태계 변화 연구를 쭉 해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토층에 있는 탄소가 계속 쌓여 있고 그게 이제 분해되면서 뭐 메탄가스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향후 어떤 과제를 디벨롭 해야 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장진호 박사님. 네, 화면을. 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장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 현장에 저도 토론자로서 직접 참석을 하고자 했지만, 그러니까 최경식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갑자기 좀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성급의 청강우 그린십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친환경 선박 기술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북극 항로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IMO의 선박 기인 오염 물질,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뭐 블랙 카본, 미세먼지 등등의 그런 배출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 기술 관련 내용들, 그리고 이어서 북극 항로 관련 이슈를 좀 간략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지운항 선박 기술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하고 그다음에 북극 진출을 통한 어떤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차세대 선박 기술의 한 분야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어떤 친환경 극지운항 선박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 센터장님의 말씀을 일단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북극 운항 선박 관련 환경 규제하고 향후 이제 북극에서 후보로 떠오르는 유력한 어떤 대체 연료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초에 이제 IMO는 제가 기억하기로 7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로 기억하고 있는데 2024년 7월 1일 이후 이제 북극해에서 중유에 사용하고 선박을 통한 수송 금지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지 조치가 그 해상운송 무역에 미칠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지속적으로 표명한 러시아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그 북극 연안 국가 선박에 대해서는 자국 관할 수역 내에서 운항하는 경우에 한해 뭐 규제 적용 시점을 2029년 7월 1일까지 5년 유예하는 등 이런 예외 또는 뭐 면책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쨌든 북극 항로 운항 선박 관련 규제 관련해서 이 적용 대상하고 도입 시기 등이 결국은 이제 북극의 주요 연안국들, 뭐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등 있습니다만 그런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계속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하고 우려 또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요구로 인해서 결국 북극에서의 선박 운항 관련 그 환경 규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그 적용 시점도 점차 이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MEPC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셨고 하니 앞으로 그 북극 항로 운항 선박 관련 이 환경 규제의 어떤 방향성 또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북극에서의 선박 대체 연료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제가 DMVGL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이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환경, 경제적 측면 또 향후의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체 연료 후보들에 대한 순위를 이제 매긴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볼 때 LNG가 이제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되는 대체 연료로 보는 그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이제 이성규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LNG가 소위 말하는 그 제로 이미션 연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환경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해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한편으로 또 일각에서는 선박 및 육상 LNG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오히려 향후 좀 더 먼 미래가 될까요?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제한된 시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 신창훈입니다. 이성규 박사님께서 뭐 국내 이분에 대해 최고 전문가이신 것답게 너무나도 그 좋은 자료를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뭐 감히 뭐 추가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궁금하고 시간적인 제약에 따라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뭐 이 천연가스라는 것이 제로 이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완전한 수준의 친환경적인 물질은 아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잘 발표해 주신 것처럼 뭐 2040년, 2050년 최소한 20-30년 정도는 중간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요즘에 약간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LNG의 수급과 도입, 관련된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대중의 관심들이 좀 너무 적어진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가 이제 다음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생각되는 북극 지역, 특히 이제 지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저희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아마 조금 이렇게 노락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이 에너지 자원의 도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서는 그 LNG 선박, 앞서도 말씀하셨던 LNG 저장 탱크, 생산 시설, 건설, 토목, 화공, 금융,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우리 가까운 국가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경쟁에 밀려서 그 포션이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한 번 더 강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궁금했던 것은, 뭐 비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해 전이 됐든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 별로 진행된 게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가 북극 자원의 중요성을 이해를 하고 있고 러시아 자원과 또는 러시아와의 어떤 뭐 이런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일단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저희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외교적인 관계, 그리고 아마 뭐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핵심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적인 요인은 뭐 차제를 하고라도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사실 궁금합니다. 제 작은 뭐 짧은 소견으로는, 이게 아무리 작지만 국가 에너지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희한테 필요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중장기적인 전략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러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누가 주도를 해서 어떤 형태의 구성을 가졌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견을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토론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영미 박사님이 질문하신 거는 아마 강호정 교수님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이제 이영미 박사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저도 매우 공감되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 이런 그 생태계의 굉장히 광역에서의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관측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점에 저도 동의드리고, 특히 이게 보건이나 의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생태학이나 아니면 다른 뭐 미기상학 문제도 있고 환경을 다루는 여러 분야들이 같이 연구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 다학자 간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 굉장히 동의하고 또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준혁 박사님 질문하신 것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렇게 만약 탄소들이 많이 나와서 기후변화가 더 가속화될 문제가 예측되면 이걸 어떻게 억제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그런 분야의 질문이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처럼 고농도로 소규모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공학적인 방법으로 제어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탄소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자료들이 좀 쌓여 있는 형편이고, 근데 메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점은 과학적인 관측 자료가 더 많이 축적돼야 된다는 게 한 가지 문제고 이슈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공학적인 방법으로 제어할 수 없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소프트 그 연성의 공학 기술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베리아의 어떤 연구자들은 야생동물을 도입을 해서 야생동물을 도입을 함으로써 식물의 1차 생산성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그걸 통해서 온난화 기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실험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팀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모카스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메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거기서 유기물 분해되는 속도를 어떻게 좀 자연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어하기 좀 쉬운 수위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유기물 분해 속도를 좀 낮출 수 있는 자연에서 유래한 물질들을 가하거나, 그래서 영구 동토층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냉대 지방에서 캐나다 같은 데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그 이탄 습지에서 발생한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탄을 연료로서 저기 하베스트를 하는데, 하베스트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다른 그런 목재, 찌꺼기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줘 갖고 유기물 분해 속도를 줄이거나 뭐 이런 종류의 공학적인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통적인
그 공학적인 방법들보다는 자연에 기반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광역에서 발생하는 저농도의 탄소들을 조절하는 연구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좀 이따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진혁 박사님이 질문하신 건 백경화 실장님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뭐 남극이라든가 북극에 있는 샘플을 내일 가서 바로 갖고 오거나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그 큰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시고 유전체를 읽고 그 비슷한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것과 비슷한 애들은 뭐 펩타이드라든가 아니면 그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그 원래 찾은 조건과 비슷한 조건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모사한 환경이 원래 그 환경하고 똑같진 않겠지만 그 기능도 그리고 실험을 하는 와중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작은 생물들은 배양의 기술을 익혀서 그것들을 그 현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작은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생물에 비해서는 자라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환경을 뭐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하에서 계속 남배양을 그 배양으로서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원래 시료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기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 기술, 배양 기술, 그리고 또 아까도 지적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유전체라든가 대사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 나라가 그 잘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케미칼 그 인포메틱스까지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 어느 한 기관이 아닌 진짜 학교부터 시작해서 연구소 그다음에 국가기관까지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것들의 기술을 외국과 견주어도 뭐 괜찮을 정도로 키운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한 뭐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외국을 충분히 따라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되고요. 또 저희 뭐 기회를 주시면 저희도 같이 그런 공동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주 내용은 그거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진호 박사님 질문을 천강호 박사님한테 했던 것 같은데. 네. 우선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면서 발표했는데 질문해 주셔서 장준호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사실 주제를 받고 뭐 글도 쓰고 발표 자료도 준비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건 이미 인도양, 뭐 태평양, 대서양에 수많은 선박들이 투입돼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극 지역에 선박을 꼭 투입해야 될까?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여러 서칭을 하다 보니 다수 한 몇 개 정도의 큰 해운 회사들이 당분간은 선박을 북극 항로에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런 고민에서 좀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북극 지역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있고 또 북극 항로를 이용함으로 생기는 어떤 경제적 활동에 이득이 있다면 선박을 투입해야 되고 선박을 투입한다면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선박의 지난 뭐 아까 이제 IMO 얘기도 하셨고 MEPC 얘기도 하셨는데 지난 몇십 년간 선박 기술의 이제 발전 사항이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선박의 대형화, 또 선박의 속도 증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뭐 성능이라든가 안전성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했고 그런 또 규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가장 선박에 대한 핫 이슈들은 이 MEPC를 통한 친환경 규제가 될 것 같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극지운항 선박의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극지운항 선박은 아직까지 친환경이라는 테마보다는 대빙 성능이라든가 쇄빙 성능이라든가 이런 안전성 중심으로 선박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성을 갖지 못하면 투입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해왔던 환경 이슈들이 북극 지역에 더 인핸스돼서 투입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그간 해왔던 규제는 크게 환경 규제 보면 대기오염 물질 규제가 있고 수질 이제 규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 규제는 당연히 CO2를 포함한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와 또 수질 오염 문제는 오일 문제라든가 그리고 생물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북극 지역의 규제로서 준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적인 예로 북극 지역에도 뭐 생물 종이 있을 건데 이게 일반적인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생물 종들이 선박 내에 붙거나 또는 선박의 평형수 내에 들어갔다가 북극 지역에 뿌려졌을 때 이제 결과는 굉장히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제 그런 규제들이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규제 시기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 중유 사용 금지는 뭐 대기오염 물질이라든가 또 오일 그 유류 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한 규제였는데 그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유예가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환경 규제에서도 계속 벌어져 왔던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 규제는 결국에는 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십몇 년간 뭐 IMO 뭐 이런 데 쪽에 가보기도 하고 일도 해보고 리포트도 써면서 느꼈던 건데 규제가 유예되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규제가 도입이 됩니다. 유예를 해준 건 규제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시간을 좀 줄 테니 더 잘 준비해라 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극 지역에 선박을 투입하게 될 때 그러한 이제 대기오염 물질 또 그리고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뭐 생물 문제까지 포함해서 규제는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 그 규제 시기를 결정하는 건 얼만큼 북극 시장이 활성화되느냐예요. 그러니까 북극 시장이 중요하지 않고 선박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 규제 시기도 뒤로 밀릴 거고요. 많은 선박이 투입되면 IMO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한 관심사를 갖고 메인 주제로서 환경 규제를 다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뭐 한 가지 몇 년도에 도입할 건지를 설명하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박 연료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선박 연료 뭐로 가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답변이 그걸 제가 알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사실 이제 선박이 그동안 HFO 굉장히 좀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가장 이제 낮은 등급의 연료를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따라잡아서 연료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연료로서 나오는 뭐 얘기들이 LNG를 포함한 저탄소 연료군, LNG라든가 LPG라든가 뭐 에탄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탄소 중립 연료, 그래서 바이오 연료라든가 뭐 메탄올 이런 연료 등이 좀 생각되고 있고 또 탈탄소 연료라고 해서 아예 카본이 안 들어가 있는 암모니아 수소까지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자동차 분야에서나 딴 데서 쓰이지 않았던 암모니아 연료 엔진 개발도 이미 착수를 했고 그 엔진 개발이 끝나는 시기가 불과 3년 뒤에요. 3, 4년 뒤에 엔진 개발이 완료가 돼서 선박에 탑재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그만큼 선박도 빨리빨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꼭 집어서 북극 항로에 투입돼야 될 연료를 찝는다면 북극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강한 규제가 들어갈 걸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는
인체 유해성 때문에 연안 선박종 중심으로만 규제를 하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북극 지역으로 가서는 뭐 지구 온난화, 해빙 가속화 이런 영향들도 더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찌 봤을 때 선박 시장에서의 가장 혁신적인 연료 사용을 북극 항로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따라서 뭐 전기 추진 선박이 투입되거나 수소 연료전지 선박이 투입되거나 이런 좀 더 경제성보다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오히려 북극 지역에서 더 먼저 투입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의견이 뭐 저희 회사 측의 의견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연료라든가 추진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극 지역이 새로운 연료 투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답변을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제가 보더라도 앞으로 북극에서는 이제 환경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국내 선박 건조라든가 하는 분야에서도 사실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기술만 좀 선점할 수 있다면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해 주신 신창원 박사님에 대해서는 이성규 박사님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북극권에서 석유가스 개발이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육상 지역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생산되는 것들이 유럽과 중국으로 대부분 수출되니까 우리는 이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렌츠에는 뭐 연중 다 그 북극 항로가 개방이 되니까 그쪽 북극권에 있는 그 연안에서 생산되는 석유 같은 경우는 유조선을 통해서 계속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죠. 이제 이쪽 동북아 지역은 아직 동쪽 지역의 북극 항로가 아직 덜 개방돼서 여름에만 좀 수송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개방이 좀 더 빨라진다면 뭐 그 물량이 이제 가시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도 러시아도 가스가 탄소 배출의 원인 중에 하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유가스를 팔아서 국가가 운영되는 나라인데, 갑자기 석유는 이제 정책 향후에 한 2040년 뭐 이렇게 되면 거들도 이제 감소세가 나타날 테고, 물론 이제 가스는 그래도 많아서 완만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그래도 유럽에서는 2050년 저탄소 얘기를 하니까 탄소 중립 얘기하고 우리도 탄소 중립 얘기하면 가스 수요가 뭐 향후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도 수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전에 의한 그 그린 수소가 물론 향후 최종 목표지만, 이것이 달성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술적 축적이 있어야 되고 실증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많은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천연가스하고 천연가스에 의한 그 개질에 의한 수소, 블루수소를 같이 수출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유럽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좀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인데, 아마 곧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극권의 지금 LNG 사업은, 해상 LNG 사업은 몇 개 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한 2개밖에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대부분 미국 제재 때문에 그렇죠. 미국 제재만 없다 그러면 아마 메이저 기업들이 제재 이전에 탐사 단계까지 계속 추진했었고, 시추 단계에서 제재가 걸려서 못했는데,
제재만 풀리면 메이저 기업들에 의한 시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북극권 연안의 LNG 사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이 시점이 어느 미국 제재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NG 사업, 북극권 LNG 사업 때문에 지금 저는 연구소가 울산에 있는데 갑자기 울산에 조선 산업이 또 활개를 띠고 뭐 계속 고용 인원도 많아지고 울산 경기가 되게 좋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 기여했던 게 이 쉐빙 LNG 선박하고 유조선, 쉐빙 LNG 선박 유조선에 대한 수주 물량이 일정 정도 기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하고 협력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민간 베이스에 대한 협력이 아니더라고요. 러시아 정부 자체가 러시아하고의 자원 개발은 정부가 다 주도를 하고 있고, 물론 국영기업이 나서지만 그 뒤에는 다 정부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정부 주도의 협상이다 보니까 이게 포괄적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국 간의 협상의 의제를 다 그냥 테이블에 내놓고 이것이 가스도 되고 석유도 되고 조선 산업도 되고 경제 투자도 되고 다 되죠. 우리가 자동차 산업, 러시아에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것도 협상 의제로 내다 보니까 이것이 포괄적으로 다 협상 의제에서 논의되니까 이걸 주면 또 이걸 또 포기해야 되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LNG 사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선 플랜트 여기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협상은 민간 정부가 조종자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형성하고 거기서 기업들이 같이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내는 뭐 이러한 구조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최근에 좀 많이 변했죠. 정부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한테 많이 좀 재량권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 정권에서 많이 정부 관련 사업들이 좀 게이트로 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정부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역할은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것이 금융기관과 정부가 좀 더 같이 이 양쪽 부분을 좀 더 역할을 좀 분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 자체가 이런 걸 제대로 못했는데 미국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런 투자 사업들을 다 결정을 하죠. 거기에 재원을 다 투자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부 국영은행, 뭐 산업은행에서 출입은행에서 돈을 많은 투자 자금이 조달이 되니까 거기하고 정부와 같이 좀 긴밀하게 협력해서 거기서 민간 기업들과 뭐 국영 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전략적 협력 테이블 속에서 논의하는 이런 것들이 러시아 사업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러시아하고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관계를 갖다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이제 보통 우리 토론 같으면은 이 시간에 뭐 플로어에서 질문도 받고 추가 토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꽤 지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였던 극지 환경 그리고 극지 자원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잘 이해를 한 바탕으로 또 미래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보존과 개발이라는 것은 항상 나왔던 주제지만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서 사실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를 다 이해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앞으로 이러한 형식의 발표와 토론을 갖다가 내년에도 이어갖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상 오늘 코아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분의 전문가분들께 오늘 토론하고 발표와
그 사회를 맡아주신 오늘 9분의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저녁 특별 세션으로 열린 북극 협력 주간 2020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